인생의 반환점을 돌 무렵 노자를 만난 이후 비로소 나는 멈춰 섰다. 걸음을 멈추니 눈에 들어왔다. 노란 민들레와 자줏빛의 제비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시간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멈출 줄 알아야 위태롭지 않고 오래 간다. 나는 이제 인생 후반전을 느리게 천천히 살아갈 것이다. 안녕하세요. 모모의 북살롱입니다. 요즘 50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책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그만큼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50이라는 나이는 우리에게 조금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또한 그렇습니다. 박영균님의 50에 읽는 노자 소개해드립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필자는 노자의 도덕경을 수십 번 읽고 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어떤 삶이 더 좋은 삶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더 적게, 더 단순하게, 더 고요하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책은 노자의 도덕경을 바탕으로 한 작가의 에세이 서적입니다. 본인의 삶을 돌아보며 깨달은 것들을 고전 속 인물들의 일화를 통해서 전하고 있죠.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겹겹이 주름진 이마와 흰서리가 무성하게 내려앉은 머리를 보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다. 속으로 내 이름을 부르며 자문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회환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눈물이 차올랐다. 신의 계시처럼 엄습해온 그날의 회환과 눈물이 내 인생 후반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고민하며 내 인생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자를 만나 나는 비로소 멈춰섰다. 걸음을 멈추니 노란 민들레와 자줏빛의 제비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를 필요가 있겠다 싶었다. 50에 읽는 노자, 오늘 모모의 북살롱에서 함께 하시죠. 50에 읽는 노자, 첫 번째, 한 걸음 더 하는 순간 멈추는 지혜. 지족, 불욕, 지지, 불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치욕을 당하지 않고 적당할 때 그칠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는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위주로 천천히 조금씩 먹는 게 최고의 건강한 비결이다.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다. 그리고 나는 식습관 2가지를 고쳤다. 첫째는 빨리 먹는 습관을 느리게 먹는 습관으로 바꾼 것이다. 숟가락을 들자마자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급하게 먹는 게 예전에 내 식습관이었는데 요즘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천천히 먹는다. 아내와 딸아이가 숟가락을 놓은 후에도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뭉구적거린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담당인 설거지가 늦어진다. 하지만 설거지가 조금 늦어진다고 큰 탈이 나진 않는다. 대신 내장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예전에는 툭하면 장에 탈이나 병원 신세를 졌는데 요즘은 배가 아파 병원을 찾는 경우가 거의 없다. 또 하나 고친 건 많이 먹는 습관이다. 예전에는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완전히 들 때까지 숟가락을 놓지 않았는데 요즘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들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밥의 양을 3분의 2로 줄이고 식사 후 과일을 먹을 때는 하나만 더 먹고 그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손에서 포크를 내려놓는다. 간단한 원칙 같지만 이 습관이 가져다 주는 효과가 매우 큰 것 같다.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확실히 줄었고 자고 일어난 후 속이 불편한 증상이 많이 사라졌다. 식습관 개선과 함께 식사 후 곧바로 자리에 눕거나 소파에 앉는 습관도 고치는 중이다. 대신 거실과 안방,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10여 분 정도 서 있는다. 허주는 동의보감에서 식사를 마친 후 100걸음을 걷는 것만으로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겨우 100걸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따라해보니 허준의 말이 과히 빈말 같진 않다. 100걸음이라는 걸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식사 후에 신체 모드를 정지 상태에서 활동 상태로 바꾼다는 게 중요한 것이다. 허준의 동의보감이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지만 그보다 인생 후반전에 접어들며 읽은 노자의 도덕경이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덕경에서 나는 멈춤의 지혜를 배웠다. 노자는 말한다. 명성과 몸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몸과 재산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 얻는 것과 잃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큰 병인가? 지나치게 좋아하면 크게 낭비하고 너무 많이 쌓아두면 크게 잃는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치욕을 당하지 않고 적당할 때 그칠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으니 오래오래 삶을 누리게 된다. 봄, 여름을 지나 가을에 접어들면 왕성하던 식물들에서 물이 빠지고 단풍이 들기 시작하듯 사람의 신체도 나이 50을 넘어서면 서서히 물이 빠진다. 그럴 때 마음만 앞세워 성성한 시절처럼 행동하다간 화를 당하기 쉽다. 사람마다 정도와 결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체로 인생 후반기에는 삶의 무게중심을 공성보다 수성에 두는 게 현명하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유방을 도와 천하통일에 큰 공을 세운 한신과 장량의 공우가 그랬다. 한신은 내친김에 본인이 황제가 되려고 한 걸음 더 내딛다가 목숨을 잃었다. 화는 한신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일가 친척이 모두 멸문지화를 당했다. 장량은 한신과 거꾸로 처신했다. 유방은 장량의 협격한 공로에 걸맞게 큰 규모의 시급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장량은 토사구팽이 권력의 속성임을 알고 있기에 큰 규모의 시급을 마다하고 중간 규모의 시급을 자청했다. 지방으로 내려간 후에는 주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데만 열중했다. 멈춤의 지혜를 발휘한 장량은 인생 후반기에 일신의 안락을 도모하며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았다. 한 걸음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생사를 가르기도 하고 한신과 장량의 예처럼 역적으로 남을지 충신으로 남을지를 가르기도 한다.
그랜드 캐니언에서 경치가 아무리 좋아도 벼랑 끝에선 걸음을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한 걸음 더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다가는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나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삶의 모드를 바꾸려고 한다. 인생 후반전, 내 삶의 속도를 늦추고 욕심이 차오를 때 멈추는 습관을 들이니 다른 세상이 보인다.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사는 삶. 천법도 도법 자연. 하늘은 도를 법으로 삼고 도는 자연을 법으로 삼는다. 순리. 집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서울식물원이 있다. 식물원이 가까이 있다 보니 매일 산책하는 버릇이 생겼다. 특별히 준비할 것도 없이 집에서 입는 옷 그대로 운동화만 신고 나서기만 하면 되니 산책하는 일이 식은 죽 먹기처럼 간편하다. 하루 이틀 하다 보니 어느새 나는 일상이 되었다. 오전에 글을 쓰고 오후에 책을 읽는 게 나의 루틴인데 오후 5시쯤 되면 산책 나갈 시간입니다. 하고 몸이 자동으로 반응한다. 자연 속을 걸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내게는 큰 기쁨이다. 덩달아 꽃이 피었다가 지고 단풍이 들었다가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계절의 흐름을 지켜보며 세상살이의 이치를 깨닫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식물원은 인생 후반전 내 삶의 스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연은 서두르는 법이 없다. 언제 봐도 느긋하고 여유가 있다. 즐겨 찾는 식물원의 연못에는 봄, 여름에 수령과 연꽃이 차례로 핀다. 식물에 조예가 없었던 시절 나는 수령과 연꽃이 같은 식물인 줄 알았다. 형제지간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식물이라는 것도 최근에 알았다. 늘 같은 색, 같은 자리에서 피었다가 때가 되면 진다. 남의 자리가 탐나 밀쳐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일도 없고 옆자리에 식물 색깔이 곱다고 그 색으로 자신을 꾸미지도 않는다. 늘 자신의 고유한 모양과 빛깔로 자리를 묵묵히 지킬 뿐 분수밖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조팝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 이팝나무도 그렇고 산수유, 목련, 연산홍, 보리수 이 밖에 많은 식물들이 그런 순리에 따라 피고 진다. 노자는 말한다. 도도 크고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임금도 크다. 세상에는 4가지 큰 게 있는데 왕도 그 가운데 하나다. 사람은 땅을 법으로 삼고 땅은 하늘을 법으로 삼고 하늘은 도를 법으로 삼고 도는 자연을 법으로 삼는다.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그래서 노자는 도가 자연을 법으로 삼는다고 했다. 순리대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자연을 통해 깨닫는다. 욕심을 내려놓고 서두르지 않고 분수와 자리에 맞게 하루하루를 여유롭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게 자연을 닮은 삶이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허허롭게 사는 게 순리대로 사는 삶이다. 아둥바둥 살아봐야 키 한 자도 늘릴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이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디언의 삶을 보자. 인디언은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각지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해온 백인에게
삶의 터전을 내줬다.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내줬다기보다 빼앗겼다는 표현이 더욱더 적절할 것 같다. 백인이 역사의 승자일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면에서 백인이 패자고 인디언이 승자다. 백인은 자연을 수탈의 대상으로 여겼다. 하지만 인디언은 달랐다. 인디언에게 자연은 삶의 한 축이었고 대지는 그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어머니였다. 류시와 시인이 편찬한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여기에 나오는 시애틀 추장의 연설문은 순리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한다. 워싱턴 대추장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정가를 보내왔다. 백인들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종족이다.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 팔 수 있는가?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신성하다. 빛나는 솔잎, 모래기슭, 어두운 숲속 안개, 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는 신성한 것들이다. 우리가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땅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쏙독새의 외로운 울음소리나 한밤중 목가에서 들리는 개구리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면 삶에는 무엇이 남겠는가? 인간들은 바다의 파도처럼 왔다가 간다. 인생의 후반전, 영혼이 메마른 느낌이 들 때 인디언의 잠언집을 펼친다. 자연의 가르침과 순리의 의미를 깨닫고 새삼 마음의 옷깃을 고쳐맨다. 50에 돌아보니 그만하면 잘 살았다. 공수신퇴 천지도 공을 세운 후에는 몸을 물리는 게 하늘의 도다.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다.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지나온 반평생을 돌이켜볼 때 내게 인생이란 장애물 넘기 경주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다. 그만큼 장애물이 많았다. 종류도 다양했다. 높이가 그다지 높지 않아 뛰어넘는데 큰 힘이 들지 않은 장애물도 있었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견고해서 뛰어넘으려다가 엎어진 적도 있었다. 학창 시절에는 병이 약해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심약해서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졌다. 그때마다 심한 좌절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책망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남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소갈이를 했다. 속으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너라는 인간은 도대체 왜 이렇게 못났니? 이런 말을 되풀이했다.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기도 했다. 특히 견디기 힘들었을 때는 일이 잘 풀리는가 싶다가 막판에 변수가 생겨 넘어진 경우다. 그럴 때는 자책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강도도 심했다. 모든 걸 상황 탓으로 돌리고 툴툴 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성격상 그런 변명이 용납되지 않았다. 결국은 내 탓이었고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어떤 경우에도 나를 용서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더 힘들어졌고 몸도 마음도 더 아팠다. 인생의 반환점, 흔들리는 운명의 등불 앞에서 도덕경과 함께 법정 스님의 저서를 읽었다.
스님이 쓴 20권 남짓의 책들 모두 읽은 뒤 나는 나를 용서하기로 했다. 사람이란 누구나 다 그렇다. 나를 용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힘으로 남은 인생을 더 값지게 살아야 한다. 노자는 말한다. 금은보화가 집에 가득해도 능히 이를 지키는 것만 못하다. 부귀를 누리면서 교만하면 스스로에게 허물을 남긴다. 공을 세운 후에는 몸을 물리는 게 하늘의 도이다. 격려는 남은 인생을 더 값지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던 건 공에 매달리고 집착했기 때문이었다.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는 게 인생인데 성공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 생각이 언제나 나를 힘들게 했다. 공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성공했다고 좋아하고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편해질 수 없을 것이다. 노자의 말처럼 공을 이룬 후에 몸을 뒤로 물리는 게 자연의 섭리다. 식물원 산책길에서 만나는 식물들 가운데는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것도 있지만 힘겨운 투쟁을 하다가 꽃을 피우지 못한 채 고개가 꺾이고 시들어 버리는 것도 있다. 그들이 사람과 다른 건 실패를 자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꽃을 피우건 피우지 못하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 꽃을 피웠다고 공을 자랑하는 식물도 없고 개화에 실패했다고 의기소침해하는 식물도 없다. 자연을 닮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공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 나를 용서하기로 한 후 내 마음이 편한 걸 보면 도덕경의 가르침이 공허한 빈말 같지는 않으니까.